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 모셨는데 특히 이제 지리학, 네. 지리학의 달인 김희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경인교대 네. 교수시고 그레이트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 이사장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리학이 중요하다는 거 많이 들었는데 왜 중요한가? 이걸 왜 공부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저의 얘기는 아니고 네. 지리학계 원로이신 옛날 건국대 총장 하신 분의 말씀인데요. 네. 역사를 모르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네네. 지리를 모르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생존과 관련된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어떤 학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도를 이제 읽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어디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걸 보면 다 공간적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뭘 먹으러 갈까도 사실은 어찌 보면 공간적인 네. 어디를 갈까니까. 그리고 어디에 부동산 투자를 할까. 중요하네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부를 많이 결정하잖아요. 어디에 집을 샀느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리는 우리 일상생활과 또 생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결정. 의사결정. 저한테 주신 질문이 네. 한반도의 털을 잡은 단군 할아버지의 안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너무 재미있는 질문을 주셨어요. 예전에 저희 다른 출연하신 분이 네네. 사실은 단군 할아버지가 네. 부동산 사기 당한 거다. 한반도가 되게 농사 짓기에도 척박한 땅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정말요? 근데 이게 그거는 약간 토양? 네네. 이런 측면의 이야기였고 네. 지리적인 총점으로 보자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일단은 사기당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괜찮습니까? 상당히 공간적 의사결정을 잘하신 분이다라고 오. 전 재평가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네. 단군 할아버지가 신화 속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에 증거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추정만 할 뿐이고 네. 어떤 이야기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단군 할아버지와 관련된 네. 그 지역이 남한에 남아있는 곳이 있잖아요. 바로 강화도입니다. 만이산. 네, 첨성단에서 뭔가 제사를 올렸다라는 예.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강화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단군 할아버지가 강화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아, 그 신화가.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게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단군 할아버지가 어떤 지도를 봤을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지도는요, 지금이나 그때나 부와 권력의 비밀이 담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지도가 남아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요? 아니, 네. 역사 속에 지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한 지도라든지 그런 공개된 지도지 어떤 전략이 담긴 지도는요. 이게 비밀이고 적에게 정확한 지도가 만일 건너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중요한 전략들이 다 노출되는 거거든요. 세금을 걷기 위한 지도랑 네. 전략이 담긴 지도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뭐 부와 권력의 비밀이 지도에 담겨 있다라는 책을 써서 사실 여러 군데 불러져 있는데 네. 군 작전사령부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너무 공감하시면서 김 교수 예. 지도 한 장에 모든 전략이 다 담겨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를 지도가 가득한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 지도를 찍는 순간 그걸 만약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정확하고 전략이 담긴 지도는 지금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이렇게 생긴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 무엇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고 네. 어느 땅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며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요.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고급 정보이고 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읽어내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전쟁의 어떻게 보면 원인이자 결과인 지도는 정말 정확한 군사 지도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지도를 보고 이렇게 내려와서 저 땅 괜찮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뭔가 정했다라는 또 신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신화를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네. 고고학적 유물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물의 답이 있다. 유물의 답이 있고 어허.
또 지도에 우리가 어떤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네. 자, 이거는 뭐냐면 고인돌의 분포를 나타낸 그런 지도예요. 근데 이 고인돌이요,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어떤 거성 문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인돌을 만들려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동원이 되겠죠. 뭐 네네. 피라미드 수준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와 권력의 상징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고인돌이 많다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문화가 꼽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거성 문화의 40%가 한반도에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가 이 고인돌의 40%, 세계 고인돌의 40%가 한반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특히 강화도도 있고요. 또 고창, 전남 전북 지역이 고창, 많네요. 또 네. 전남 화순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고인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청동기 시대 또는 신석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었고 또 많은 잉여의 어떤 농산물이 있었고 또 계급이 있었고 이제 발달한 문화가 있었다. 그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도 이제 중국의 이제 랴오도 요동지방, 또 산둥반도, 또 일본의 규슈 북부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네. 고인돌 밀집 지역이에요. 그리고 프랑스의 브르타뉴,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인도 남부까지 이 지역들은 또 음식이 맛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원시인들이 글은 몰랐지만 예. 생존에 유리한 곳을 찾는 그런 본능, 어떤 공간 전략은 오히려 지금 현대인보다 더 탁월했을 수 있다. 살기 좋은 곳. 그렇죠. 거의 뭐 옷 없이 살아야 되고 집 없이 살아야 됐으니. 네, 그러니까 뭐 동굴에서도 살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고창 지역을 답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쪽 지역 또 특징이 있어요. 갯벌. 네. 이 갯벌은 정말 살아있는 밭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막 조개, 뭐 여러 뭐 낙지, 생물들 뭐 많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땅도 비옥하지만 이 갯벌도 굉장히 발달된 곳이 바로 고창입니다. 그리고 또 강의 하구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유기 물질들이 강을 타고 오기 때문에 갯벌이 상당히 비옥해요. 그래서 저는 강화도도 그렇고 네. 뭐 이런 고창도 그렇고 이제 원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고 단군 할아버지가 잘 공간을 선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재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산이 많은 곳이 불리할 수도 있지만 또 생존에는 상당히 유리한 게요. 물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물 쓰듯 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원래 물은 귀한 건데 물은 귀한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물은 더 귀하죠. 산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네. 물도 많고 깨끗하기도 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뭔가 외적이 침입하더라도 산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거고 겨울만 버티면 왜 웅녀의 신화가 그런 거잖아요. 동굴에서 버티잖아요. 네네네. 그죠? 숲과 그러면 많고. 이제 봄이 되면 막 쑥도 나오고 예. 막 여러 아하. 네, 먹을 것들이 막 갑자기 생겨나고 또 여름, 가을, 뭐 도토리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100일이 거의 겨울 나는 시기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단군 할아버지가 굉장히 공간 감각이 좋으셨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참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사계절이 네. 정말 어디를 가든지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계절을 느낄 수 있고 아하. 저 먹거리가 계절에 풍부한 맞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그 증거로 이제 고인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인돌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어떤 권력과 농경의 중심지였다는 것, 특히 대륙과 해양의 교류가 교차하는 어떤 그런 곳이었다. 어떤 그런 공간의 지문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비옥한 충적평야가 있는 거잖아요. 예. 고창 지역에 가면은 그 빨간 그 흙이 있고 뭐 굉장히 수박도 맛있고 뭐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고 또 구름과 평야가 만나는 곳이고 특히나 갯벌. 그래서 그 고창 근처에 나오는 갯벌이 일본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바지락이 거의 일본으로 70% 이상 수출됩니다. 아, 지금도요? 네, 그래서 얼마나 바지락이 많이 나오면 그래서 그 국물을 내는 그런 용도로 그 우리나라 그 전북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네. 일본 학생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곳이 이 전북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몰랐던 이렇게 것도 많이 알게 보니까, 되네요. 그쵸? 재밌네요. 그래서 한반도는 그래도 단군 할아버지가 보는 안목 있게 잘 잡으신 땅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한반도는 네. 말 그대로 반도잖아요. 그쵸. 대륙도 아니고 네. 섬도 아니고 반도. 한반도이기 때문에 다른 땅이랑 갖는 차별점 아니면 장점, 단점 같은 것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 땅이. 일단 반도기 때문에 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점이라는 거는 변할 수가 그쵸? 없어요. 예. 근데 이것이 우리가 힘이 강할 때는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가 되는 거고요. 나아갈 수 있고. 네. 힘이 없을 때는 양쪽으로부터 시달림을 그쵸. 받는 그래왔죠. 굉장히 피곤한 입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민족은 세계로 나아갈 때 위대해진다. 또 바다로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하고 또 많은 기업체 CEO분들도 동의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느냐 안으로 응축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근데 아쉬운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조선 초기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세계 지도를 그릴 정도로. 조선 초기 때요? 네, 조선 초기까지.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지도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풍수지리가 어떤 관료가 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시험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쭉 보면 풍수지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천도를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네. 지리가 중요한 어떤 덕목이고 역량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종대왕 이후로 이제 점점 이제 어떤 규범이나 내치나 이런 것들 강조하다 보면서 모든 건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조선이 이제 공도 정책이라 해서 이제 섬으로 나갔던 사람들도 다 육지로 불러들이고 이제 안으로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중국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적 상상력이 상당히 축소되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김정호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대동여지도. 네. 그 대동여지도 너무 훌륭하고 예. 지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이제 그 원본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훌륭한 지도 제작자가 어떻게 보면 지리학 선배가 지도학교도 좀 만들고 많은 제자를 양성해서 수학 양성. 세계로 나아가서 만일 지도를 그렸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력하게 일본의 식민지로 전략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김정호를 볼 때마다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냥 지도만 잘 그리고 끝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지도잖아요. 그러네요. 그 지도를 그 측량하고 그리고 또 편집하고 하는 그런 훌륭한 기술이 있었는데 이것이 만일 만주로 일본으로 태평양으로 나아갔다면 세계 지도를 그렸다면 김정호라는 그런 지도 제작자가 후학을 양성하고 막 다 세계로 보내서 우리가 세계 지도를 그렸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도라는 것의 의미가 학문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군사적, 산업적,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궁무진하게. 그렇죠. 사실은 지도나 지리는 국책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왕립지리학회가 있고 예. 미국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티가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넷지오가 그겁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게 1888년도에 창립이 됐고 워싱턴 DC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창립할 때 멤버가요. 그레이엄 벨. 그 전화기 만드신 분. 네. 네. 그리고 에디슨도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티가 그때 창립이 됐나 생각을 해보면 전화나 전기나 통신은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것이 연결되고 세계로 확장되지 않으면 그렇죠. 산업화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어떻게 세계로 연결하고 확장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영국처럼 하면 제국주의 소리 듣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질학자, 지리학자, 탐험가들을 전 세계로 보내서 뭔가 학문적으로 먼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케이블을 깔아야 근데 돈은 또 돈대로 벌어가고. 네. 사실 에디슨도 저기 창업가자, 산업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통치자, 그리고 리더, 그리고
CEO입니다. 사실 제 이 지리학 강의나 어떤 컨설팅을 가장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다 CEO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너무나 지도를 어떻게 읽고 내가 국제정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을 갈 때 이제 처음에 질문이 그거예요. 지도 좋아하세요? 그러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강연할 때는 사실 한두 명 손 드세요. 아주 특이한 분들. 근데 부장급으로 가면 그게 한 20-30%로 높아지고요. 네. 임원으로 가면 60-70%고요. CEO 강연에 가잖아요. 네. 거의 90% 100%입니다. 처음에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 지도력이 지도자의 되게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그냥 가설을 세웠는데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도력은 지도에서 나온다. 예.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냥 좀 쉽게 지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네. 지도라는 메타포를 사용한 거예요. 네. 가설이었어요. 예. 근데 책을 쓰고 나서 강연을 하면서 제가 아, 이게 진짜 부와 권력의 비밀이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이제 제가 제 강의를 가장 좋아하셨던 분들이 그 군 사령관 분들이 네네네. 다 맞다. 그분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까지 들려주셨냐면 좋은 군인이 되려면 지도를 읽을 그렇죠. 때 기본이죠. 거기에서 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소리, 새소리도 들어야 된다. 그 정도로 지도에 진심인 분들이에요. 등고선을 보는데 여기에서 물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물이 이렇게 흐르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쟁의 예. 원인이 지도예요. 이게 내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데 전쟁이 일어날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서로 어떤 땅을 두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만일 지도가 없다면 전쟁도 없을 거고요.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지리나 지정학이 유행되는 시기인데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지도는 또는 지리는 전쟁의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최고의 지리교사다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의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텔레비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또 유튜브 보시다 보면 지도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전쟁 이전에는 그렇게 지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새 컨텐츠들 보면 지리학자가 아닌데 지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가짜 지도, 틀린 지도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가짜 뉴스에 민감해야 된다. 네. 그리고 헐루시네이션도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누구도 그게 정확한 지도인지 근거가 있는 통계에 의한 지도인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요새 이제 지도가 많이 등장하는 시기니까 항상 한번 의심해 보세요. 이 지도를 누가 그렸나. 그리고 통계는 정확한가. 잘못하면 잘못된 지도를 보고 공간적 의사결정을 하면 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짜 뉴스만큼 가짜 지도도 많다. 그리고 늘어났어. 전쟁의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학문, 지리학, 지정학. 이제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네. 다만 좀 안타까운 건 한반도라는 지리적 위치는 정말 좋지만 나라의 힘이 강할 때는 뻗어나갈 수 있고 네. 나라의 힘이 약할 때는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네. 근데 지금은 2026년 대한민국 정도 되면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지리적 요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겠네요. 그래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가 지리 문맹 국가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 아주 문맹이 많아가지고 금융 문맹도 많고 지리 문맹이 아니에요. 근데 요새 금융 문맹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 젊은 또 투자도 청년들이 많이 하시고 투자도 많이 연금 준비도 하고, 많이 네, 하시니까. 경제 교육이 어. 굉장히 스스로들 이제 자습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지리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기사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단 국가교육 과정에 네. 지리를 가르칠 수 있는 스페이스가 거의 없는 데다가 사실 지리학자가 멸종 위기종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에 지리학자가 100명도 그러니까 정통 어떤 훈련을 받은 지리학자가 100명도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지리학과가 있는 대학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지리학이라는 어떤 학문을 그러니까 이제 지리 교육 말고요. 그러니까 지리 교육은 상당히 그죠 학교마다 사실 중학교쯤 네, 되면 지리 지리교사, 선생님들 지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분들이 지리학을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지리학의 중요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시는 역할이시지 그분들이 어떤 지리학의 최전선에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지리 교육과고요. 사실 지리학 또는 특히 이제 세계지리, 지역연구, 지정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리학을 설명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또 지리학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런 방송에 출연할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제 제가 지리학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지리학자가 되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요. 제가 이제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그 세계는 지금에 모든 이제 보통 한 주에 한 4-5개의 주제를 다루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몇 음. 년간에 방영된 것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지도화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미국과 중국 이야기만 거의 하고 유럽 대부분 조금.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KBS는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세계를 가르쳐주는 창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미중, 서구 중심적이다라는 게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추격국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선도국이 돼야 되는 시기에 네. 선도를 하려면 뒤에 따라오는 나라들에 대한 이해와 또 어떻게 보면 그 나라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글로벌 선도국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취약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추격국 마인드다. 그러니까 미국과 앞서 있는 저기 중국이 잘 사는 힘센 어떻게 애들만 하는지. 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멘붕인 상황이 뭐냐면 유럽이 몰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과서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유럽을 대륙이라고 가르치고 특히 세계사가 유럽 중심 역사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럽은 대륙이 아닙니다. 중요한 지역이에요. 대륙이 아니에요? 유럽이 대륙이라는 신화에 우리가 그동안 속아온 겁니다. 실제 세계의 면적을 이렇게 보시면 세계 지도에서 유럽이 우리는 굉장히 크게 나온 지도에 익숙해요. 하지만 유럽의 실제 면적을 보면 누구도 대륙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륙판에 교과서는 붙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 일부일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대륙의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Myth of Continents. 그건 뭐냐면 유럽이 대륙이라는 신화를 비판한 메타지리 서적인데요. 지리학계는 고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글로벌 사우스거든요. 글로벌 사우스. 네. 왜냐하면 이전에 제3세계라고 불렀던 곳 또는 후진국이라고 불렀던 그 지역을 퉁쳐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데 네네네. 세계의 90%가 글로벌 사우스에서 살아요. 도대체 글로벌 사우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한 어떤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란 게 가능한 것이냐. 거기에는 아프리카도 있고 중동도 있고 중앙아시아도 있고 뭐 중남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을 그냥 글로벌 사우스라고 퉁쳐서 전략을 짠다면 과연 우리의 외교 전략이 뭐 통상 정책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 이제 저는 이제 지리학자로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지리적 문해력이 상당히 좀 낮은 나라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전에는 사실 별로 필요 없었어요. WTO 체제에서는 경제학이 중요했습니다. 아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근데 지금은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관세를 쭉 이렇게 국가별로 발표하는 그 시작부터 제가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제가 지금 기업체의 공간 전략 짜는 것 때문에 제가 거의 유튜브 출연을 못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도를 읽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전에는 지리를 몰라도 어떤 국가의 전략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정말 경제학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이익과 손해를 나누면 됐는데 세계 다 팔면 되니까. 네네. 예. 이제 WTO 제재가 무너졌잖아요. 네.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갔고 게임의 규칙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지도를 잘 읽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교육 과정에서 이제 지리 과목이 굉장히 좀 축소되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줄 수 있는 공영 방송이나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조차 미국이나 어쨌든 사람들의 중국이나 관심을 있는 곳. 이제 유럽만 보고 있는데 유럽은 지금 몰락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서구와 관련된 우리의 신화가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는가?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이 되려면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향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저는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그런 중후진국 내지는 글로벌 사우스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리 문맹을 또 탈피하기 위해서 김희재 교수님이 또 도움을 주시는 걸 테고요. 아까 그 공간 네. 전략, 네. 기업들의 공간 네, 전략. 네, 네, 그러니까 네. 공간도 이제
지구본으로 봤을 때도 그게 다 하나하나가 공간일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공간 전략을 해서 왜 우리가 공간 전략하듯이 수납 잘해야지 공간을 전략한다 이건 아, 제가 네, 알았는데 네, 네, 더 네. 넓게 봐야 됩니다. 지구본을 가지고. 네. 지리학을 이제 재밌게 또 한번 네. 배워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근데 한반도는 축복받은 땅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험을 잘 보면 우리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반도 자체가. 네, 한반도 자체가 기회의 땅이다. 네.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 곳이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북한과 남한을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수치를 비교를 하는데 딱 그렇죠. 지도만 봐도 북한보다는 남한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북한은 진짜 섬이에요. 그것도 육지에 붙은 섬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세계로 진출할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중심지가 평양이잖아요. 네네. 근데 평양에서 바다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도 서해가 있고 동해가 있지만 네,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좁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 우리는 아,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이 있는데 특히 동해안이 굉장히 항구로서 좋거든요. 그러니까 서해는 중국의 이제 그 중국의 동해안도 마찬가지인데 토사가 많이 유입이 돼요. 그렇죠. 우리 서해랑 중국의 동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해. 예. 그렇죠. 예. 황해는 왜 황해겠어요? 누렇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왜 누렇겠어요? 깊이도 얕고. 깊이가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군산에 가면 뜬다리부두 있었잖아요. 오, 기억나세요? 네네네네. 나 때는 말이야. 너무 옛날 된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군산에 가면 이제 예. 뜬다리 부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일제가 수탈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잖아요. 왜냐하면 전북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쌀을 수탈해 가려면 이제 철도로도 이용을 하지만 배로 가는 게 좋은데 일본으로 식량을 나르기 위한. 근데 워낙 이제 뭐 금강이나 만경강 같은 데서 토사가 많이 유입되니까 자꾸 이제 황토가 쌓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두를 올려야 되는 거죠. 부두를 뜨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신기술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군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계속 간척을 하고 넓혀가고 새만금까지 가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쪽 지역이 항구 발달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중국도요. 베이징에 황하가 흐르잖아요. 예. 그래서 상하이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토사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항구로 계속 기능을 하려면 계속 파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북극 항로에 대한 논의도 있고 뭐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가 약간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네. 어떤 그 해안의 특성을 봤을 때 특히 이 환동해 지역은 뭐 천혜의 항구다. 그래서 그런 중화학업이 발달한 배경에도 이 동해안이 깊은 수심 이 또 작용을 하고 또 이제 토사가 많이 유입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항구 관리 유지에도 굉장히 아하. 유리한 그런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동해안 이렇게 남해안 이어지는 그곳까지. 네. 근데 남해안 같은 경우는 리아스식 해안이라서 사실 큰 배가 드날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곳도 있지만 그 대신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네. 거의 뭐 그리스. 관광 자원들은 최고죠. 네. 그래서 거의 뭐 그리스나 뭐 이런 지중해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각각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또 각각의 그런 지리적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저는 바다를 보면 네. 우리가 상당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비록 면적은 중국보다 적지만 이 바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라는 거를 좀 지리학자로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반도에 살지만 북한 때문에 사실상 남한 면적은 섬에 네. 가깝다라는 지적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것도 이제 바다로 치자면은 나아갈 네. 곳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석을 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잘 된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요. 네. 동원산업. 동원산업이요. 네. 그 동원산업 보시면 참치. 네. 근데 그 동원산업의 로고를 보면 그게 지구본이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게 지구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1969년에 창업을 하셨는데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김재철 회장님. 네네네네.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이제 네. 동원그룹에 가면은요 그 로비에 큰 거꾸로 지도가 붙여져 있고요. 김재철 회장님 뒤로 있는 지도가 네, 거꾸로 된 거꾸로 거네요. 지도예요. 아, 일부러 저렇게 붙여놨다. 거꾸로. 네네네. 그리고 지금도 동원그룹 사업이 강남에 있거든요. 네네네. 양재동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카페에도 거꾸로 지도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리학자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이 동원산업이에요. 근데 이 회장님이 선원 출신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선장이시고, 근데 이분은 이제 항상 참치가 어디서 많이 잡힐까.
아하. 그러니까 지리적인 사고를 해야 참치를 많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참치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계속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동원그룹이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아니 그럼 이렇게 계속 도전하고 개척한 이유는 뭔가 했더니 우리는 항상 마이너였다. 그래서 국가가 네,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어찌 보면 어떤 마이너의 느낌으로 살았다. 근데 어찌 보면 그런 것을 이렇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마인드로 전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기업인 중에서 가장 지도를 잘 활용해서 기업의 정체성도 만들고 또 어떤 개척하는 DNA도 계속 이제 사원들에게 준 거 아닌가 싶고 보니까 그 아드님도 계속 막 배 타게 하고 막 원형어선 타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의무적으로 배 타게 하는 거죠. 예, 원형어선 타라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요. 배를 네. 탄다는 게. 네, 몇 달씩.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본인도 이제 계속 그 바다에서의 그런 어떤 항상 위기잖아요.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단련되고 아,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마음대로 사셨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지도는 개척자의 필수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동원 그룹을 볼 때마다 어쨌든 이 지도를 통해서 어쨌든 기업의 성장하는 계속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항상 바다를 강조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네. 우리가 지도를 거꾸로 돌려보면 굉장히 해외로 나가기 좋은 위치다. 그래서 앞이 다 열려 있다. 근데 일본이 방파제다. 일본이 막아지고 네. 중국은 부두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로 나아갔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기회가 열려 있고 정말 좋은 위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 막 책도 쓰시고 이 거꾸로 지도를 뭐 해수부 뿐만 아니라 뭐 전 국민들에게 뭐 전 공무원들이 뭐 보도로 막 무료로 막 거꾸로 지도 나눠주시고 막 그런 운동도 하신 분으로 알아요. 근데 저 거꾸로 지도면 네. 글자는 어떻게 반듯하게 써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인디안 오션 뭐 이렇게 사우스 퍼시픽 오션 글자까지 했고요. 뒤집어진 게 그리고 아니라. 호주 가시잖아요. 예,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은 또 거기 사람들도 이렇게 지도를 그려요. 그래서 이 지도는 사실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 또 구할 수 있는 지도기도 해요. 하기서 다 자기네 중심으로 그리는 거니까요, 원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도, 그러니까 퍼시픽 오션, 태평양이 딱 가운데 있고 호주나 뉴질랜드나 동남아가 이렇게 위로 간 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동원그룹이 보는 관점일 수 있겠죠. 관점을 바꿔라. 관점. 근데 제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지도를 중시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강원천 회장님. 저 와이스트리 오신 지 되게 오래됐네요.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분 지금 막 세계 여행 다니냐고 정신 없으세요. 이분의 꿈이 지리학자셨어요. 그래서 맨날 저 볼 때마다 네. 내가 꿈이 지리학자였는데 네. 그리고 김찬삼이라고 아세요? 김찬삼 들어보셨어요? 누구시죠?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아는 분이에요. 저희 서울대 지리과 선배님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세계 160개국을 여행하시고 세계 여행기를 계속 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무슨 뭐 세계는 지금이란 프로그램도 없고 인터넷도 없을 테니까 네. 세계에 대한 정보가 되게 제한되고 여행도 자유화되지 않았던 1959년 이때 예. 세계 여행을 하신 거예요. 2, 3년을. 그래서 뭐 슈바이처 박사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이 쓴 여행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심지어 3대 혼수품 중에 하나였대요. 신혼부부들의. 그 책이요. 네. 그래서 이불장 아무리 가난해도 그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김찬삼의 세계 여행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여행기를 읽고 되게 해외로 나가는 꿈을 꾼 외교관도 많고 이런 사업가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경을 하면서.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우리가 세계 지리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도 거의 없고 근데 총 천연세계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런 신기한 풍물들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분도 내가 김찬삼의 세계 여행기를 읽고 세계를 배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분의 책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나의 첫 번째 스승이 지도와 라디오였다. 맞아요. 저도 강원철 회장님 저 책 읽으면서 그 부분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 살면서도 큰 꿈을 꾸었다. 이분이 이런. 또 섬 출신, 맞아요. 섬. 네. 그러니까 바다와 가까운 곳에 있으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섬 출신들 중에 굉장히 지리적 감각이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섬은 풍향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네. 육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섬에 사시는 분들은 늘 더 민감하게. 네, 기후와 또 방향과 이런 지리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더 큰 꿈을 또 꿀 수 있고 바다를 가고 보면서도. 싶다. 어딘가 가고 싶다. 근데 이분이 섬 출신인데 네. 당시에 섬에 텔레비전도 없고 약국에 라디오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KBS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으면서 그 앞에서 고모인가 누나인가 뭐 빌린 사회과 보도를 보면서 그 뉴스가 뭐 사회과 지금 보도. 월남에서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월남 찾아보고 부산에서 큰 사고가 나서 뭐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부산 찾아보고 그러면서 막 상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이분은 김 교수 나는 책을 안 읽어. 근데 나는 지도로만 보면 지도책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이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유튜브에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나는 책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겠다. 나 머리 아프다. 근데 나는 지도와 관련된 얘기는 내가 수십 번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사람들이 이분의 말에 지도 얘기는 다 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분은 늘 지도를 보면서 진짜 상상력을 발휘하는 분이고요. 이분 오피스에 가면 진짜 지구본이 맞아요. 커다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하고도 항상 얘기하시는데 이분은 탐험가 마인드예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저 파미로고원 가고 싶다. 근데 요새 치안이 안 좋아서 그리고 자전거 매니아세요. 계속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관찰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리학자보다 더 탐험가적인 DNA를 갖고 계신 분이고 정말 지도를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읽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광초 회장님도 사업가시고 투자 사업가. 네네.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상상력이 또 되게 중요하고 네. 김재철 회장님도 비슷하고 사업가니까. 그분도 요새 뭐 AI도 관심이 많고 동원그룹이 단순 식품회사가 아니에요. 2차 전지를 패키지하는 사업까지 진출을 했고요. 네. 금융도 하고요. 어떤 혁신의 DNA가 내장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기업을 볼 때 항상 CEO를 봐요. 저는 CEO의 공간적 경험과 그 CEO의 10대를 봐요, 저는. 그냥 저만의 네네네네. 어쨌든 그 투자할 때 저의 원칙인데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0대가 중요해요. 10대, 20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론 머스크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 남아공에서 그렇죠. 혼자 주소 하나 들고 캐나다 갔다가 동부 갔다가 서부 갔다가 그런 10대를 보냈잖아요. 네. 그가 첫 돈을 번 사업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전화번호부를 지도화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전화번호부를 지도화하는 거였어요? 네. 지도 사업이었어요. 그걸로 큰 돈을 벌었어요. 집투로. 그래서 그 다음 단계죠. 페이팔도 하고 뭐 이랬고요.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예요. 샘 알트만도 루프트라 그래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친구가 어디 있는 게 페이스북에는 어디는 안 뜨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앱을 개발해서 19살 때 막 피칭하는 그런 사진이 남아있어요. 예. 심지어 이제 AI 시대에 어떤 시대를 앞서가고 혁신적인 리더들조차 다 10대 때는 열심히 지도를 보면서 공간 전략을 짠 거예요. 근데 그게 훨씬 클래식한 그런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게 워런 버핏도요. 10대 때 신문 배달을 했거든요. 아하, 맞아요. 그래서 왜 부자들은, 왜 백만장자들은 모두 신문 배달을 했을까라는 책이 나올 정도. 마이클 델도 신문 배달을 했고요. 우리가 아는 많은 혁신가들이 미국에서 10대 때 신문 배달을 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스티브 잡스. 이게 제가 나중에 저도 이걸 발견했는데요. 네. 결국은 신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배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신문이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간 전략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빨리 가고 네. 빨리 많이 배포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김우중 회장도 대구 방천시장에서 10대 때 신문 배달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가 기지를 길렀거든요. 김우중 회장도 신문 배달부였어요. 현대 정주영 회장은 쌀 배달하셨죠. 롯데 신격호 회장은 10대 때 우유 배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키워야 된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할 때 사실은 10대 때 지도 보고 공간 전략을 짜는 훈련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어찌 보면 인강 듣고 뭐 책상 앞에 기업가 앉아있는 정신의 1, 2, 3 이거 한다고 음. 창업가 정신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어릴 때 그런 공간 전략을 짜는 훈련 이것이 어떤 기업가의 자질을 키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아가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3프로 TV 나가서 이 얘기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너무 놀라운 게요. 네. 김프로님 아시죠? 네네네. 제가 이 얘기를 막 하니까 나도 10대 때 신문 배달했는데 막 이러고 신문을 탁 던지는 그 포즈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네. 진짜 공통점이구나. 그래서 나는 10대 때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모범생이어서 내가 그냥 교수만 하는 거구나. 내가 기업가 자질이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요즘으로 따지면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시는 분들 하도 많아가지고 네. 이 공간 정보에 대해서는 더 많이 획득을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저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다들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공간 전략을 짜는 훈련이 아니죠. 내비게이션 없으면 집에도 못 가요. 네, 오히려 옛날 택시기사분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근데 외웠죠. 그거 아세요? 런던이든 이런 택시기사들의 해마가 굉장히 발달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분들은 계속 머리를 이렇게 쓰시면서 공간 전략을 수립하면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높아지고 계속 치매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앱을 보시면서 그냥 따라만 가시니까 지도 앱의 노예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지도를 읽는 것도 아니고 공간 전략을 훈련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 앱을 보는 거는 이거는 지도 앱에 시키는 대로 가는 거일 확률이 높으니 최단거리. 네, 근데 최단 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일부러라도 좀 내비를 끄시고 방황을 하라고요. 그쵸. 그래서 길 잃은 사피언스를 위한 뇌과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인간이 똑똑해진 거는 길을 잃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 중에 사실은 네안데르탈인이 뇌 용량도 더 컸고요. 덩치도 더 좋고 근육량도 많았어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기후변화의 시기에 유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요. 호모 사피엔스는 호리호리했지만 팀을 짜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후 변화의 시기에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잼버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네네네네. 이동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호모 사피엔스가 전 세계로 퍼졌고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의 후손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에 유리한 곳을 찾는 본능이 있는 거다라고 믿고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내가 행복한 곳, 내가 편안한 곳을 찾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저희가 맨 앞부분에 한반도의 고인돌 이야기, 원시인이 정착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호모사피엔스 본능 안에는 그쵸.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이주하려는 본능, 네. 더 좋은 곳을 찾아가려는 본능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특히 지리가 너무나 한국인들이, 중요하고. 특히 한국인의 기원을 보면 우리는 북방계고 저 초원에서 왔을 확률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성향이 달라요. 다르죠.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가 반도국이고 계속 대륙에서 이동하고 이주하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DNA가 있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딱 섬에 갇혀 있는 느낌? 매뉴얼대로만 하고 그렇죠.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민족성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나라는 막 대륙을 침략을 하긴 했습니다만. 잘 못했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 입지가 부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상당히 좀 저도 그런 인식을 뭐 척박하고 석유도 안 나고 광물 자원도 별로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산지도 70%나 있고 그래서 결국 인적 자원으로만 이렇게 생존을 하고 잘 살게 된 나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 땅에 사는 게 축복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이 땅에 살았으니. 일단 우리가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원과 이어지는 거다.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사계절이 있다는 게 우리가 참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창의성도 저는 이런 기후적인 특성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동남아 지역 연구를 하다 보니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열대 기후 지역에 이제 장기간 거주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참 힘들기도 힘들죠. 하지만 참 힘들죠. 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갈 에너지도 없어요. 사실은 계절에 적응하는 것도 힘듭니다. 옷 정리해야죠. 뭐 다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살아도 굉장히 감성이 발달하고 창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환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나 뭐 싱가포르 같은 곳은 정말 계절이 없습니다. 계속 더워요. 네, 그러니까 자극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뭐 캐대언을 비롯해서 이렇게 K컬처 이것들이 이렇게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창의적인 민족이 되는 데는 또 이런 기후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텐션이 없을 수가 없죠. 그쵸? 적응할 만하면 계절이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가 좋아야 되는 거. 우리가 눈치가 빨라야 그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후적인 적응력. 예, 그게 우리가 좋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사이즈는 작지만 정말 중국이나 일본 못지않은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후의 힘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지리 지정학 하시는 김희재 교수님한테 드리는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왜 수도권 과밀화 네. 결국 이제 서울 아파트값 문제 막 이것도 사실은 네. 사람들이 지역에서 나고 태어나도 결국에는 서울로 몰리니까 문제잖아요. 과밀화. 네네네. 근데 또 옛말에는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이런 말이 있듯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적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텐데 참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 현실이. 근데 이게 그 말이 누가 했냐, 언제 어디서 했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선시대에 나온 말일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사실 말이 제대로 들어온 게 얼마 안 됐다고 했더라고요. 네네. 예. 그 몽골 예. 사람들이 이제 말을 많이 가지고 왔고 제주도에 또 목장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려 말 또 조선 초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저는 놀라운 게요. 신라 시대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의 스케일이 그냥 중국 정도는 산동반도 정도는 그냥 쉽게 배 타고 가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초 스님이 예. 동남아를 거쳐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인도 파키스탄까지 가셨거든요. 배 타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조선시대가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특수한 시기였다. 그러니까 지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갇혀서 살았던. 네, 바다로 나아가지 않고 굉장히 축소돼서 관리하는 그런 모드로 전환했던 것이 사실은 오히려 시간이 짧다. 신라시대, 고려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뭐, 발해나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대륙으로 나아갔고, 신라 사람들의 이 생활 반경을 보면, 그때는 일단 경주가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길이 다 바닷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보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완도 청해진이 그때는 가장 화려한 중심지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보고가 우리나라 역사에는 한 줄 나온대요. 뭐 반란을 일으켜서 살해당했다. 근데 일본에는 오히려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보고를 우리 역사에서 재조명하고 부활시킨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장보고 사업회라는 것이 몇십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전에는 우리 역사에서 장보고가 없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 살해당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장보고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기록들을 발견하고요. 우리가 따라야 할 새로운 모델이고 재조명해야 될 인물이다 해서 그 완도잖아요. 그 청해진. 예. 그죠? 그래서 거기에 뭐 유족도 다시 뭐 이렇게 발굴하고 장보고 기념 사업회가 생긴 게 이병철 회장의 해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히려 조선시대 때 특수하게 위축됐던 것이지, 뭐 고려, 뭐 신라, 뭐 우리가 뭐 이런 고인돌의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다 일본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스케일이 상당히 넓었고 동남아까지 연결이 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뭐 한중일 동북아 지도만 보는데 사실 저는 동남아 지도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남아. 원래 네. 또 김희재 교수님이 동남아 연구를 가장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제 가장 자신 있는 지역이에요. 동남아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남아만 봐서는 안 돼요. 동남아는 세계와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동남아가 세계랑 연결된 곳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해요. 이제 예, 기업체에서 뭔가 제가 전략 컨설팅을 할 때 예. 이제 보통은 이런 지도 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뭐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지도가 뭐 교과서든 어디든 다 이런 포맷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지정학적인 완충지대일 수도 있고 뭐 전략 요충지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는데요. 네. 요 지도를 예.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겠어요? 90도 돌리신 딱 거예요? 90도 돌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원산업은 거꾸로 지도를 보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항상 지도를 한번 90도로 돌려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른쪽 아래에 한국이 네. 있습니다. 한반도가. 네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사실 이 루트가 어찌 보면 신라나 고려가 무역을 했던 루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조선 초기에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해상 무역국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군산의 고군산 군도 쪽에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다의 관점에서 제대로 보려면 지도를 이렇게 돌려서 볼 필요가 있다. 바다의 관점으로. 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웃국을 보통 중국, 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 지도를 보면 우리의 이웃 국가는 중국과 일본과 그렇죠. 러시아예요. 예. 그런데 이 지도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다를 포커싱해서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지도인데 굉장히 다르죠.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동남아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바다와 연결된 우리의 좋은 파트너인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육지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보지 못한 그런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두운 곳이 아닌가 저기 생각을 해봐요. 대륙 끝에 우리는 붙어 있고 그래서 왜 극동아시아 네, 뭐 이렇게도 네, 표현을 네, 한 네, 것처럼 네. 저 끝에 있는 거 네. 동남아는 좀 멀리 있는 상대라고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관점을 바꿔야겠네요. 관점을 바꾸면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신라 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인도나 뭐 이런 중동과도 얼마든지 교역이 가능한 그런 나라였다. 그리고 실제로 무역이 발달했었다. 그 조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안타깝긴 싶습니다. 하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항상 기업체에서 전략을 짜실 때 미국, 중국만 보세요. 그렇죠. 제일 큰 또 시장이기도 하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생존을 하려면 그리고 글로벌 선도국이 되려면 미, 중외 지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에이펙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네. 우리가 근데 또 의장국이었고.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에이펙 지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지도는 굉장히 오류가 많은 지도라고 저 봅니다. 초록색으로 칠해진 데가 다 에이펙 가입 국가예요? 네, 회원국인데 저는 이 지도는 틀린 지도. 그러니까 예? 이상하고 틀린 지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리의 문법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도학적인 문법이 틀린 지도예요. 이 지도는. 그래요? 저희는 뭐 잘 몰라가지고 그죠? 어떻게 들린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네. 일단 국가를 중심으로 표현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네. 21개 회원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에이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어퍼레이션에서 이제 그 국가의 정보는 맞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 유럽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유럽과 아프리카가 거의 비슷한 길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도는요. 상당히 유럽을 크게 표현한 지도예요. 이걸 보면 유럽이 대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지도는 일단 면적에 있어서 왜곡이 큰 지도고요. 보시면 그린란드가 지금 엄청 커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아프리카만 해요. 지도학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사람이 그린 지도거나 또는 유럽 사람들이 만든 지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유럽은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도를 누가 그렸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지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건데 이 지도에 저거는 아마 소스가 없어요. 유럽 지역에서 뭐 에이펙 개최했을 때 만든 거 아닐까요? 자기네 중심으로? 근데 유럽은 에이펙에 들어가지 않죠. 아시아 퍼시픽이잖아요. 헷갈렸다. 네네. 그럴 뻔했습니다. 네네네. 아니 김희재 그래서 교수님한테 혼날 뻔했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도를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지만 만일 이주를 본다고 생각하면 일단 유럽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대서양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는 이상한 지도, 조금 문법이 틀린 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에서 문법이 틀리면 이거 틀렸어요, 스펠링 틀렸어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도에 틀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둔감한 거 전문가 같아요. 눈에는 보이는 거고. 보이는 거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도랑
네.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지도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당연히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태평양이 중심에 있어 우리나라 그 중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하면 좋죠. 그리는데 네. 저런 식으로 그리는 건 이제 미국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식으로 그려도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하잖아요. 사실 평면 지도에서. 저는 이 지도는 영국에서 그린 지도로 생각해요. 영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경도, 영도를 딱 선정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양쪽이 양 날개로 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국의 베이스 맵을 활용한 지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그리니치 제국주의적인. 네. 그건가요? 네. 그래서 그 영국이 지금 딱 가운데 있는 지도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거라는 거. 네. 근데 이게 에이펙을 설명하면서 이 지도를 썼다.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쓰면 안 된다기보다는 네. 지도의 정확하지 문법을 않다. 모르는 사람이 그린 지도라는 게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지도는 지도는 지리학자에게, 지리학자에게. 또는 지정학은 지리학자에게. 이거 너도 나도 지도와 지정학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너무 틀린 지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지도를 사용해서 활용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새 AI가 지도를 그려주거든요. 근데 그거 그 많이 지도가 틀리죠. 틀린 게 많아요. 많이 틀려요. 너무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항상 이제 지도를 보실 때 누가 그렸는지 출처를 항상 확인을 하시면 지도 좀, 출처. 네. 그래서 최소한 BBC나 또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미국 지리학자회나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린 지도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짜 뉴스만큼 가짜 지도도 많아서. 네, 조심하셔야 된다. 오. 그걸 가지고 공간 전략을 수립한다. 기업체조차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업체들이 보는 자신들의 지도부터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뭐 나라 위치가 틀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까지도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이 줄을 보는 분들은 거죠. 예. 와, 유럽이 진짜 크네. 우리 유럽 시장 공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쪽을 보면 이게 작은 섬나라네. 우리가 뭐 여긴 나중에 좀 가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면적을 보고 또는 인구를 보고 또 글로벌 물류망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K-팝 덕분에 네. 한반도를 이제 지도에서 찾아보는 외국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BTS가 저희 상 줘야 또 됩니다. 컴백하니까.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지도에서 그러니까 또 하나 읽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네. 동남아가 상당히 적게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남아가 실제의 면적과 비중보다 거의 모든 서구 중심적인 지도에서 동남아가 굉장히 작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도 항상 좀 생각하시고 인도도 되게 작게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 땅, 자기네 대륙을 좀 더 크게 부각시키려고 하고 저거는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릴 적에 이렇게 스케치북에 자기 집 그리라고 하면 되게 크게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네.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사람들은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지도에 익숙한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아예 당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던 게 이거를 그거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리는 통치자의 학문이에요.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지리를 가르치지 않고 노예에게는 지도를 주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군대에서도요. 예. 미군은 말단 군인들조차 지도 보는 법을 가르치는데요.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장교 이상만 독도법을 가르친대요. 독도법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군 장성분들께 강의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처음 이제 군인이 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군인들도 이등병. 지도를 가르치는 걸 하면 어떻겠어요. 지도 읽는 법을. 왜냐하면 지도를 잘 읽으면 기업에 가서도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 네. 진짜 뭐 꼭 전쟁 때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쓸 수 있는 게 많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의 시기에 이등병 시절에 우리가 지도 읽는 법을 좀 강의를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잖아요. 옛날에 김찬삼의 세계 여행이 160개국을 다녔다면 군대에 있을 때 세계 지도를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뭐 빅데이터나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의 위치나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나 어떤 세계 지리 공부를 공교육에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군대에서라도 그런 지도 읽는 법 훈련을 하면 우리 군의 역량도 높아지고 또 학교에서 못 배운 그런 국제 정세를 배울 수 있지 않나. 특히 지금은 게임의 규칙이 급변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공교육에서 전혀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라도 또는 Y 스트릿이라도
저희는 이제 김희재 교수님한테 배우면 되니까. 아니. 저는 옛날에 그 보이스카우트 할 때 네네. 6학년 때인가 중1 때인가 산 그 지도 지도 위에다 올려놓는 나침반 맞아요. 달린 거울 뭐 이게 있어요. 네네네네. 독도법 찾아가는 네네. 거. 네네. 그거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정말요? 근데 그때 결국엔 이제 길 찾아서 오는 미션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긴 했죠. 그거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스카우트 대원이 많은 나라 2위가 미국이에요. 보이스카우트. 네. 네, 미국이 걸스카우트. 스카우트의 강국이에요. 거기서 영국도 만들어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 만들었더라? 네, 영국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스카우트 대원이 많은 나라거든요. 2천만 명. 근데 요즘에는 네. 우리나라 하도 잘 살게 돼갖고 그거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애들 야영 좀 시키고 땅바닥에서 이제 고생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잼버리 대회 예. 지난 한 3년 전에 했나? 난리가 그때 났었죠. 네, 그때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새만금에 대한 기억만 있어. 근데 근데 원래는 잘 했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게 90년대 나쁜 건 후반에 아니잖아요. 그거, 네, 근데 잘했었고. 놀라운 네.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잼버리 지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게 10대 중반 학생들이 일종의 세계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세계 잼버리 대회 취지가 그렇죠. 예. 14에서 17세예요. 그러니까 10대 후반도 아니에요. 10대 중반의 학생들이 세계를 여행하는데 영국에서 5천 명이 왔고요. 스웨덴에서 2천 명이 왔고요. 네덜란드가 2천 명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일종의 그랜드 투어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서 그 지역에서 살아남는 생존법도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그러니까 21세기 그랜드 투어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또 우리가 흔히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온 그 잼버리 참여자들의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막 할아버지가 총리, 뭐 아버지가 뭐 무슨 장관. 그러니까 있는 집 그때 자식들이. 왔었던 그 한 4만여 명의 그 10대 중반의 청소년들은요,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갔잖아요. 거의 약간 생존 경험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굉장히 새만금에서? 즐겁게 했어요. 걔네들은 어쨌든. 근데 지한파 인재로 저는 그들의 경험을 좀 우리가 잘 살려주고 나중에 유학을 오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갔어요. 뭐 아무튼 스카우트 대원이셨다고 하니 그쵸. 앞으로도 준비. 또 잘 돼. 정말 기억을 하시네요. 그럼요. 네네네네. 근데 그만큼 어릴 적부터 이 지리에 대한 관심, 그렇죠. 지정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네. 거고. 우리가 동남아 이야기하다가 네. 어떻게 또 잼버리까지 갔다 왔는데 네. 그러네요. 동남아 또 어디를 볼까요? 또 다른 지도, 저것도 네. 90도 돌리셨네요. 네, 제가 일부러 90도를 돌렸어요. 예.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우리는 육상만 봐요. 근데 이 바다 밑에 있는 해적 케이블도 보셔야 됩니다. 저거 다 케이블이에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만 보잖아요. 우리는 예. 육상의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입지할 것인가인데, 네. 사실은 그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광 케이블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입지 선정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부산은 굉장히 유리한 결절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오는 그 광 케이블이 부산으로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하뿐만 아니라 이 바다 밑도 보셔야 우리가 어떤 데이터 센터 입지를 결정하고 낼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지도가 네. 어디예요? 저 밑에가 호주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는 호주고요. 사실 여기 보시면 동남아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가 드러나요. 아이고 90도 돌려놓으시니까 더 네. 헷갈립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게 어딘지만 알려주세요. 우리나라가 있고요. 호주가 있고요. 지금 이 중심부에 동남아시아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우리나라가 오른쪽 아래. 중국이에요. 짠 저기 보시면 몽고 같은 나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이전에는 이제 몽골 제국이 말을 타면서 이제 확산을 시켰지만 네. 사실 몽골은 내륙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사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모든 해양과 관련된 네트워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동남아의 힘이 드러납니다. 동남아는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결절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움직이는 통로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새 커넥토그라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리를 넘어서 예. 커넥터그래피적인 관점에서 공간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리는 이제 2차원적인 그런 어떤 공간 구조라면 커넥터그래피는 중층의 어떤 고차방 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왜 싱가포르가 그렇게 작은 우리나라 서울 사이즈의 도시 국가가 번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아시아의 데이터 센터는 지금 베이징, 샹하이와 더불어서 싱가포르이거든요. 네. 싱가포르는 이 모든 연결성의 요충지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는 곳이라서 사실 구글 같은 그런 기업들의 이 아시아 센터가 싱가포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네. 왜 동남아가 커넥터그래피의 관점에서 중요한 곳인지를 드러내주는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센터 보면은 싱가포르는 사실은 땅도 넓지 않은데 왜 저런 데 가지? 우리나라 오거나 뭐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기요금 네. 싸서 많이 온다고는 합니다만 연결 측면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네,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전송이 집적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네. 괌이나 이런 지역들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군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와이나 괌 같은 곳은 이제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뉴질랜드나 호주는 예. 상당히 이런 커넥터그래피의 관점에서는 소외된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면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살아남는데. 그런 이야기도 요즘 많이 하죠. 네네. 핵전쟁에서 제일 유리한 땅은 이제 호주라고. 네네. 네. 근데 사실 호주보다 더 유리한 곳은 뉴질랜드예요. 왜냐하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왜냐하면 핵겨울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한데 예. 핵겨울이 왔을 때, 즉 계속 해가 비치지 않고 이제 식량 생산이 문제가 될 때 자체적으로 이 식량 생산이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호주보다는 뉴질랜드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핵전쟁에서 살아남고 싶다 그러면 호주보다는 뉴질랜드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략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이 될 수 있는 이용기지 거예요. 있고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만약 핵전쟁이 두려운 분이라면 네네. 뉴질랜드로 가시라고 요거는 이야기하고 이제 뭐 싶습니다. 농담반 진담반 네네. 하는 얘기로. 호주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또 위기 상황에서는 이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항상 이 눈치를 봐야 되는 나라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그렇고요. 사실 베트남도 정말 눈치의 달인입니다. 그래요? 한국만큼 사계절이 뚜렷한 데가 하노이예요.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사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에요? 정말 쪄 죽습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 진짜 덥고. 겨울은 음습해요. 왜냐하면 하노이는 하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가 땅, 강이란 뜻이고요. 네. 노이는 내, 그러니까 강 안에 있는 도시예요. 하노이란 뜻이.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습해요. 그러니까 겨울이 더 추워요. 그 대륙에 있지 않습니까? 대륙성 기후거든요. 그래서 사이공과 하노이는 굉장히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노이는 굉장히 살아남기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이런 좀 엉뚱한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네.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네네. 이렇게 지리학자로서 보시기에 네네네. 가장 이해되지 않는 지리적 환경 요건을 가진 나라? 물론 이제 사실 그거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 땅에 살게 되고 네네. 태어나 보니까 그 대륙에 붙어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지리적 요건은 혹시 어디라고 보세요? 글쎄 저는 이제 그 수많은 나라 중에. 근데 저는 제가 한 8, 9개국을 다 갔어요. 네. 직접 현장 답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전에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의 미스테리가 다 풀려요. 근데 제가 못 가본 중요한 데가 있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메디나를 못 갔어요. 거기는 무슬림이 아니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무슬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여튼 메카 메디나를 가는 게 그들의 평생의 의무이고 또 희망사항이고 꿈인 거예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은 뭔가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고 그 공간 경험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하거든요. 그 메카라는 근데 제가 곳. 메카 메디나를 가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박현도 교수님, 네네네. 그분도 못 가보셨대요. 무슬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 거기 이슬람이 이제 발흥한 곳인데 예. 사막에 있는 도시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석유가 터져서 정말 알라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당신들은 해석은 하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굉장히 허름한 곳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중심지가 되고 뭐 정말 쿼터를 줘야 될 정도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서 관광 산업이 저절로 발전하는 곳인 것이잖아요. 근데 못 가봐가지고 어떤 느낌과 어떤 매력 속에서 사람들이 그 메카 메디나를 꿈꾸고 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여행을 준비시키고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할까.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카 메디나를 못 가봤으니 그것이 저에게는 약간 미스테리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문화, 종교적인 것까지 같이. 네네네. 근데 사실 이제 지리적 요건에는 사실 어느 나라나 다 그 땅에서 적응하면서 살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적도 지역에서도. 북극 그쵸. 지역에서도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그린란드나 이누이트 사는 곳을 가면서 이 사람들은 생존 자체가 엄청난 성취다. 이누이트족이요.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운데 그 지역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고 사실 날고기를 먹는 이유도 나무가 없으니까 불 피우기가 불을 힘드니까.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날고기 먹는 문화가 발달을 했던 거고 지금은 물론 가스가 다 나오고 고기 다 구워 먹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경이롭죠. 어떻게 저런 데서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 네. 사실 그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네네. 38선도 네, 소련과 미국이 그었고 예. 전쟁 이후에 휴전선이라는 게 네. 또 그어졌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외세의 영향 때문에 네. 본인들이 원치 않지만 국경이 그어진 나라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경이 왜 아프리카도 그렇고 동남아 지역도 그렇고 직각으로 직선으로 그어져 있으면 이거 다 남들이 그은 거라면서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네. 지도를 그리는 나라는 제국이 되는 거고 식민 통치를 하는 기초가 되는 거고 식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지도 그림을 당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주체적으로 자기 지도를 그릴 수 없으니까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강화도 조약 이런 거 보면은요. 그들이 먼저 요구하는 게 일본이 지도를 그릴 권리예요. 관측 이렇게 측량을 해서 지도 그릴 수 있는 권리를 뺏어가요. 그게 식민 통치의 첫 단계예요. 인도의 지도를 그리면서 철도를 부설하면서 영국이 식민 통치를 시작했잖아요. 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베를린 회의를 통해서 유럽이 나눠 가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도 그림을 당한다는 것은 식민 통치를 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가장 안 좋은 신호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식민 통치를 받지 않은 나라는 지도 그리는 힘을 유지한 나라예요.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태국이 그랬습니다. 일본은 그전까지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후진적인 문명이었는데 네덜란드와 영국과 교류하면서 지도 그리는 법을 배우고요. 세계 지도를 접하고요. 지도의 나라로 변신을 해요. 그러면서 대동아 공영권 지도를 그리고 아시아를 통치하겠다는 꿈을 꾸는 거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 통치를 안 당한 나라가 있어요. 자유의 나라예요. 어디입니까? 음식이 맛있어. 어디예요? 태국이요. 타일랜드가 쭈라롱콩 대왕이 예.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이름도 쭈라롱콩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태국이 보면 영국과 교류하면서 신식 문물을 많이 배워요. 네. 그래서 왕과나 영화 보면 율브리너가 나오고 영국의 어떤 가정교사에서 그 왕실의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면서 당연히 지도 읽고 또 지리 공부했겠죠. 그래서 지도 학교를 세워요. 19세기 말에. 그래서 태국의 지도를 그려요. 네. 코끼리 모양으로도 그리고 측량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이 외교를 잘해서 그러니까 대나무 외교를 해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잘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지도 학교를 세워서 정확한 측량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의 어떤 침략에 대해서 그들이 방어할 수 있었고 과학적으로 그래서 정말 물론 손발은 다 내줬지만 몸통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슐라롱콩 왕이 지도 학교를 세우고 또 태국의 지도를 스스로 그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토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그 정신이 출발했다는 거죠. 정신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확한 측량 지도를 그리는 그 능력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지리학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공간 정보, 자신의 지도를 그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우리가 또 지리, 네. 지정학 또 꾸준히 또 관심을 좀 가져야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김희재 교수님이랑 원래 이제 그 지리학자시니까 네네네. 지리학, 지정학 이야기를 좀 네네. 해봤는데 요즘에 교수님이 또 향기 산업에 빠지셨다고 해가지고 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남아 지역을 연구하다 보니까 네. 그 냄새가 그 공간의 특성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미지로 막 각인이 되죠. 실제로 공항에 딱 내리시면 베트남에 가면 약간 고수 냄새가 막 네네네. 나기도 하고 또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막 꽃을 나눠주거든요. 막 꽃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베트남은 꽃의 나라기도 해요. 향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태국에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또 아로마 테라피도 많이 발달해 있고 뭐 레몬그라스니 마즈리니 이런 또 허브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또 인도네시아에 가보세요. 그러면 시나몬 냄새, 정향 냄새 이런 것들이 정말 길거리에서 얼마든지 그 냄새 맡을 수 있고 또 담배 네. 또 많이 피거든요. 정향 담배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동남아시아 연구를 할 때 여기가 어디라고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제가 눈을 감고 있어도 여기가 어딘지 저는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동남아 가실 때 한번 이 감각을 열어보세요. 후각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냄새가 풍요로운 곳이구나. 정말 이 향이 일상화된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나라마다 다르다고요? 공항마다? 나라마다 다르고 공항마다 다르고요. 뭐 어떤 공항에 일반 정말 두리안 냄새가 진동을 하는 데가 있어요. 두리안 철에는. 네네네. 제가 이렇게 냄새에 민감해지게 된 것은 이 동남아 연구를 하면서예요. 반면 이제 유럽은 이제 향수 산업은 발달했지만 사실은 무색무취한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근대의 상징이고 발전의 지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탈취가 많아요. 그래서 유럽의 공항에서는 그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유럽 공항에서는. 일부러 탈취를 열심히 하니까. 왜냐하면 사람들 몸에서 사실은 냄새가 많이 채취가 많이 나요. 나니까.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게 정상인 거고 깨끗한 거고 무색무취한 것이 좋은 것이에요. 네네네. 네. 아하. 그래서 사실은 서구의 근대 문명은 냄새를 억압하면서 발전한 문명이다. 그리고 지리학은 서구의 지리학은 굉장히 시각 중심적입니다. 후각 이런 것은 수치화하기도 어렵고 또 입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구 지리학계에서는 후각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동남아에 가보니까 이 후각이 또는 이 냄새가 공간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또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각의 지리학, olfactory geography라는 그 논문을 제가 한 25년 전에 썼고 네네네. 싱가포르에서 두리안을 둘러싼 폴리틱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후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 한국에서도 이 후각 또는 이런 향기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산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신 네네. 거는 당연히 경제적인 거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고 그렇죠. 단순히 뭐 그냥 과일 향이 많이 난다는 우리의 이제 추억일 뿐인데 네. 이거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산업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네네네. 제일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건 뭐 향수 산업 이런 거, 네네. 뷰티 네네. 또 요즘에 K-뷰티 잘 나가니까 네네. 이런 쪽입니까? 교수님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 사실 그 트렌드를 가장 빨리 반영하는 핫플레이스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요즘에는 성수동. 성수동, 예. 그리고 삼청동.
특히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삼청동 와서 한복 입고 막 돌아다니는 게 유행이잖아요. 네. 그리고 홍대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최근에 예전에는 이제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늘어난 게 향수 가게. 정말 여러분 삼청동 요새 가보시면 하나 걸러 향수 가게예요. 저도 이렇게 빨리 이런 향수 산업이 성숙할지 몰랐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향기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된 것은 아마 코로나 시대인 것 같아요.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뭔가 좀 답답하고 새로움을 좀 내가 주려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좀 냄새를 입히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방향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고 또 이제 여행을 못 가니까 약간 여행 대신 뭐 그 나라 음식도 좀 먹어보고 향기도 좀 입혀보자라는 그런 수요가 생겼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트렌드는 저는 이 AI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네. 저는 이 AI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각광받을 분야가 이 오감을 여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줘요. 이제는 백래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새 뜨개질이 굉장히 유행하는 거 그렇다 아세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디지털 세계가 팽창하다 보니 안락하고 뭔가 편안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아날로그적 감성도 같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각은 정말 그런 감성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지역을 여행 갈 수는 없겠지만 그 지역의 향기를 맡으면서 상상력을 또 발휘할 수도 있고요. 또 외국 관광객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향을 사가는 거예요. 한옥의 그런 여러 가지 매장들도 많이 생기고 예를 들어 전주의 향기, 부산의 향기, 경주의 향기를 파는 그런 회사도 실제로 생겼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네. 부산의 향, 경주의 향은 네. 뭐예요? 서울의 향? 그래서 전주 어찌든 같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지역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경북의 산청이다 그러면 거기에 흙냄새가 많이 난대요. 아하. 그럼 약간 그런 좀 흙냄새가 나는 이제 그런 향을 쓴다든지, 부산 같으면은 굉장히 좀 밝고 경쾌한 느낌의 향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남해다 그러면 이제 꽃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꽃향이 좀 강하다든지. 그래서 BTS가 예. 이 자신들 팬들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지역의 이름이 들어간 향수를 선물을 했대요. 그래서 BTS가 선물한 향수라고 그래서 또 그게 굉장히 많이 대박 팔렸다고 났겠네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AI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에 맞는 향수를. 그래서 MBTI처럼 MBTI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향수를 추천합니다. 그 추천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그 향수를 입힐 거잖아요. 예. 그럼 내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온라인 공간에서, 그러니까 옷은 오히려 뭐 스타킹이나 이런 거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시향을 해봐야죠. 향은 굉장히 민감한 거고요. 그럼. 개인의 취향에 반영되는 거고요. 향수균이 잘못 샀다가는. 그 향수가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향수는 반드시 그 현장에 가서 시향을 하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향하는 장소가 뭐 약간 허접한 뭐 시장에 있다. 그럼 거기 가서 향수 사고 싶으시겠습니까? 가장 고급스럽고 그렇죠. 그 향과 어울리는 공간이어야 되는 건데, 인테리어도.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멋스러운 건물들이 많은 그런 삼청동 한옥이 그런 그 심리적인 거랑 같이 공간에 대한 자각과 같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청동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서양의 유명한 고급 향수, 니치 향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량 생산되는 향수가 아니고, 그래서 샤넬 넘버 5, 뭐 조 말론 이런 거는 이제 대량 생산되는 패션 향수고요. 네네. 정말 고급스러운 니치 향수 회사들이 뉴욕에 본사가 있는데 삼청동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울 향수만 여기서 살 수 있다라는 프리미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향은 삼청동에 오셔야만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온라인 구매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수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고요. 나를 드러내고 또 그 글로벌 향수 업체 입장에서는 그 장소의 맥락을 고려한 향수 마케팅을 해야 차별화할 수 있고 또 고급 향수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홍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향기의 귀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너무나 시각적 이미지가 넘쳐나고 또 쉽게 무엇인가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향수 산업, 또 이 향기 산업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상징처럼 성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 향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네. 먹는 건 부담이 되잖아요. 빵 네. 먹고 이러는데 향수는 식욕도 없어지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향을 맡게 되면 식욕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빵 냄새, 고기 냄새 말고 다른 그렇죠. 향기로. 네, 저 네. 고기 냄새 맡으면 더 먹고 싶죠. 또 소고기 흥미로운 향 거죠. 이런 거. 네, 네. 소고기 향도 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은 사실 향기를 활용하시거든요. 교보문고에 가면 나는 향기가 있어요. 뭐 뿌려놓은 거예요? 네네, 일부러.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저는 교보문고에 가면 굉장히 그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교보문고의 향기를 기억해서 책을 하나라도 더 들게 돼요. 그래서 뭔가 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향기가 있나 보다,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교보문고에 향기가 있고요. 또 많은 요새 그런 오프라인 매장에서 또 향기를 활용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향기 마케팅이 알게 모르게 이미 하고 계신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이런 향기를 이렇게 판매하고 또 마케팅하는 그런 회사도 이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 하나 만들어 봐야겠네. 그 부자 되는 향기. 아, 그렇죠. 주식이 상한가 맞는 향기 이런 거 하나. 아, 그런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 네.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하다가 말아먹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향기로 한번. 네. 이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속도의 사회, 네. 디지털, 네. AI 사회로 갈수록 사실은 이제 인간은 또 원초적인 걸 다시 또 이제 느끼고자 네. 하는 그 본성은 또 남아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AI가 하기 참 힘든 분야일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리학자로서 이제 생존 전략이 이런 뭐 AI 시대의 산업의 입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방향, 그리고 이런 향기라든지 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지리학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좀 좋겠네요. 연구해 예를 보고 들어서 싶어요. 저도 2008년에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 네. 사실 거기는 다시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의 향을 다시 추억할 수 있다면 네. 그리고 또 왜 진짜 연세 있으신 분들도 내 엄마의 향기 맡고 싶다. 그렇죠. 이런 거 누구나 있잖아요. 네. 이게 엄청나게 또 나중에는 미래 산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 향수 가게, 어떤 향수 가게에 가면 한 20여 개국의 엽서를 쫙 이렇게 늘어놓고 예. 그 지역에서 채취한 향기다라고 해서 마케팅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메리의 가든, 뭐 예를 들어 뭐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의 향기. 예, 향기, 뭐 이런 식으로 그 향기를 대변하는 사진 이미지와 함께 그 향을 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그 거기를 갔다 오면 여행을 갔다 온 기분인 거죠. 그 지역을. 그것도 이제 뿌리면 또 얼마 있다 다 날아가기 때문에 계속 사야 되고. 그렇죠. 리필. 네, 리필해야 되고. 뭐 아무튼 네, 잘 팔리는 향이 있대요. 근데 그게 약간 뭐 생모리츠 스위스 쪽에 이게 고급스럽잖아요, 이미지가.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되게 잘 팔린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또 네. 향기도 후광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사는 날에 누가 뿌렸던 향수 그럼 별 안 좋아 보이지만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 그렇죠. 이게 되게 이거는 감성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향기와 냄새의 차이가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 두리안이다. 예.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정말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향기인 거예요, 두리안에.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김치도 그렇잖아요. 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무시할 때 조센징한테서 김치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폄하하고 멸시하는 발언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김치의 영양학적인 그런 효과도 나타나지고 또 얼마나 김치가 좀 핫한 음식이 됐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급식에도 김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김치 냄새가 아니라 김치 향기로 인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산균도 들어있고 막 네, 이런 그래서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건강식. 냄새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냄새를 설명하는 언어가 필요하고 그것은 또 공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사실 시각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저 꼴 보기 싫어. 안 보면 그만이에요. 소리도 귀를 막으면 그만이고 이어폰을 끼면 안 돼요. 근데 냄새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절대 네. 적응 못하는 게 냄새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또 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감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연구 소재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향기의 지리학, 후각의 지리학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향기가 중요하죠. 그게 진짜 적응이 안 되는. 근데 맡을 때마다
새롭기도 하고 네. 추억도 소환이 되고 네. 이걸 또 경제적으로도 이어갈 네. 수 있고. 뿐만 아니에요. 지금 금동 대향로가 예. 지금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아, 그 큰 건물에 오직 한 점만 전시해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6세기에 백제시대 사람들이 금동 대향로예요. 향로. 거기서 향을 피운 거예요. 그 향은 동남아에서 온 향이죠. 그래서 불교 의식과 관련된 그런 향을 같이 맞는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백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같이 확인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향의 문화가 사실은 우리나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서양에서도 이렇게 성당에 가면 이렇게 향을 피우는 그런 그 오브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신에게 올리는 제사에서 이 향은 굉장히 그렇죠.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낼 때도 왜 향을 꽂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잊혀졌던 어떤 서양의 근대화 과정에서 탈취되었던 그런 냄새의 기억과 정체성이 오히려 이 AI가 막 번성하는 시대에 다시 소환되는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어떤 의식, 어떤 세레머니, 종교적인 네. 거 할 때도 향이 필요했고 네네. 진짜 하다못해 뭐 고깃집 갔다 와서 몸에 페브리즈 뿌려야 되듯이 탈취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향이 없어야 될 때는 또 없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향이 또 필요할 때는 의식적으로 또 해야 하는 거고 이게 되게 네네네. 재밌네요. 네. 뭐 국가마다 향 이야기만 해도 음. 뭐 그것이 한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향기로 그 나라를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아쉬운 게 네. 왜 요즘에 영화관도 4DX 있잖아요. 막 네네네. 오감으로 막 네. 바람도 쏴주고 네네네. 하는데 못하는 게 냄새잖아요. 그게 TV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게 네, 그게 3D도 나왔지만 맞아요. 냄새가 왜냐하면 안 돼요. 냄새가 섞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섞여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다양한 냄새를 분산은 할 수 있는데 예, 예. 그게 환기를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냄새가 섞이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감각입니다. 우리가 재현해내기도 어렵고 또 통제하기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소재가 아닌가.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렵기 매력적인. 때문에 AI가 하기 어렵잖아요. 왜 네. 그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고. 텔레비전도 모든 걸 다 전달해 줄 수 있지만 향기만큼은 어렵다. 그렇죠. 먹방 같은 것들을 요즘에 많이들 네, 보시는데 네, 네, 먹방을 보면서 내가 저 맛을 같이 느낄 수 있다면 네. 저 고기 향을 같이 느낄 수 그렇죠. 있다면 네. 그거 나오면 대박인데 이 상상력은 사실은 수십 년 됐습니다만 네. 이제 플라잉카 로봇 AI 나오는 시대 네. 그거는 또 안 되고 있고 네. 그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에 보면 예. 요새 아이들에게 너는 후각을 잃겠니? 아니면 SNS를 못하는 게 낫겠니? 그랬을 때 아니 나는 SNS를 하겠다. 후각을 잃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관점에서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제 저는 지리학자로서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되게 중시하는 저는 약간 클래식한 지리학자거든요. 노가다 지리학자.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 입장에서 저는 후각은 어떤 장소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후각이 없으면 미각도 없죠. 맞습니다. 맛을 느낄 수가 네, 없죠. 그때- 냄새가 있어야 맛을 느낄 수 있는 네, 거고. 맞습니다. 아, 요거는 할 수 있다면 뭔가 여러 가지를 이제 미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전달해드리면서 하면 참 좋겠으나, 이거는 또 계속해서 일단은 네. 학문적으로 네. 배워보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오. 네. 이거는 프랑스 또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는 지도예요. 예. 사랑의 지도, 사랑의 지도? 쾌락의 지도. 이게 어떤 패션 아이템의 뭐 스카프로도 좀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사랑, 쾌락 뭐 이런 섬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실측한 지도가 아니잖아요. 상상의 지도잖아요. 우리 왜 옛날에 천화도나 티오 지도처럼 네. 관념의 지도거든요. 음흠. 근데 이제 프랑스의 별명이 뭐냐면 유럽의 영원한 2인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축복받은 땅 그럼 저는 프랑스를 떠올려요. 네. 일단은 굉장히 넓고 또 평평하고 또 음식도 맛있고 예. 또 그라스 지방에 가면 막 꽃과 향수의 원료들이 막 널려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륙도 있지만 바다도 있어요. 음. 그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은 곳이고 축복받은 땅인데 별명이 유럽의 영원한 2인자예요. 프랑스가. 왜 그럴까? 항상 주변에 다른 더 잘 나가는 나라들이 있었고 시대별로 저는 헝그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떻게 늘 보면- 풍요로워서 네,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 어. 이름을 남긴 또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뭔가 결핍된 나라들이에요. 포르투갈이 그랬고요. 스페인도 사실은 그렇게 풍족한 땅이 아니었잖아요.
또 네덜란드도 세계 무역을 17세기에 그렇죠. 장악했지만 정말 우리나라보다도 되게 작은 면적에 예, 그렇죠. 뭐 기후도 별로 좋지 않죠? 영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섬나라잖아요. 네. 반도국도 아니고. 근데 이런 나라들이 이 결핍을 이기기 위해서 지도를 펼치고 세계로 나아간 거죠. 근데 프랑스는 항상 펼치다 접고 펼치다 접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 우리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좋은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지리가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하냐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풍요롭고 안락한 곳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를 펼칠 이유도 없고 아하. 그러니까 결핍이 있고 뭔가 내가 부족하고 뭔가 갈망이 있어야 현실에 불만이 있어야 지도를 펼치지 않나. 그래서 세계사는 항상 그런 변방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약자의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지리적인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뭐 건물주다 그러면 뭐 오히려 지도를 안 보셔도 되겠지만 내가 새해에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시면 더 큰 성공을 거두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자만하려는 자여 지도를 덮어라. 볼 이렇게 이유가 하면 없어요. 역설적으로. 그런 분들은. 프랑스 사람들은 그냥 사랑의 지도, 쾌락의 지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실존하지 않는. 근데 오히려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지도를 정확한 펼쳐라. 지도. 정확한 지도를 정확한 지금 21세기 현재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지도를 갖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김희재 교수가 지리학자니까 네. 지도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아니냐. 너무나 자기적이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처럼 지도만 읽는다고 성공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도도 안 읽는데 어떻게 큰 성공을 거두고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지금 21세기에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다 지도를 읽고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지도, 전략적인 지도. 그래서 사실 지도는 뭐 네이버 지도도 있고 구글 어스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 또 해석을 해주실 분이 필요하니까 또 김희재 교수님의 도움 말씀 종종 좀 청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